1863년에 이제 고종이 12살 될 때 이제 그 대원군이 이제 어린 고종을 이제 섭정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왔죠, 이제. 그래서 그 시기를 가지기 위해서 가던 바보 노릇도 하고 거의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이제 다시 이시왕조를 복원을 해서 10년간, 그러니까 10년간 대원군이 많은 개혁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이는 저 경복궁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초라한 상황에서 궁도 몇 개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왕권을 다시 확립을 해야 되겠다, 이시왕조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중건을 했죠, 이제.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재정이 너무 빈곤한 그런 나라 상황이었는데 또 세도 정치하고 이러면서 더 가난해진 상태에서 대원군이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다 그랬죠. 뭐 우리가 한번 뽑으면 가장 대표적인 게 서원 철폐하고 이죠. 그 다음에 호포법이라는 걸 해갖고 그때까지는 양반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았었는데 세금도 받고 여러 가지를 하던 중에 막 어떻게 보면은 잘못했던 정책이 그 가난한 재정 상황에서 경복궁을 중건을 하겠다고 무리하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한테 세금 안 물리다가 세금 물리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개혁을 하다 보면은 이 소위 그 기득권층에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반층에서 이제 반발이 좀 일어나고 뭐 어찌됐든 간에 그때 지금 형태였던 경복궁을 중건을 다시 했고 그 이후에 또 추가로 해서 지금은 이제 경복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10년간 그 자기 정권을 잡습니다. 1863년부터 73년까지. 그래서 많은 개혁을 했는데 그 시기가 우리가 저번에 청나라하고 일본을 보면은 그때 청나라 일본 막 우리 또 서양사 했던 보면은 그 격동의 세월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막 일어나고 일본은 그때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이럴 상황인데 대원군이 그 세도 정치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세도 정치라는 게 왕의 비의 외척,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삼촌들이 발호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대원군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고종의 며느리, 자기의 며느리 고종의 부인은 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집안에서 좀 택해서 하겠다 하고 고르고 고른 사람이 이제 그 민비죠, 민비.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비를 택해서 민비가 머리는 좋고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집안은 몰락한 양반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세도 정치의 우려는 없을 거다 이랬는데 이제 민비가 왕비가 되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시아버지하고 뭐 며느리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사소한 그 이유로 해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틀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민비 입장에서는 너무 가난한 집에서 와가지고 그 엄청 강한 시아버지 밑에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왕인데 전혀 힘을 행사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강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민비가 자기 그 친척들을 막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소위 민시들을 이제 막 끌어들이기 시작해서 대원군이 생각할 때 이것 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종하고 다시 그 후궁을 들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후사를 낳았는데 민비가 그때까지 빨리 애를 출산하지 못하고 그래서 대원군이 후궁에서 난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하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민비가 완전히 그때부터 시아버지하고 이제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서로 어긋나는 길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10년간 이제 대원군이 개혁 정책을 쭉 하는 와중에서 민비가 이제 자기 친척들 뭐 민영이, 민태겸, 민경호 뭐 하여튼 수없이 나오는 그 민씨들을 다 끌어들여서 이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세도 정치를 물려놨더니 이제 민씨들 이제 세도 정치가 일어날 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그 시대에 맞게 개혁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들이 소위 그 선비들을 부추겨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제 양반들한테 막 세금을 물리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반발하고 또 경복궁 저거 새로 짓는다고 새로운 화폐까지 발행을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당백전이라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화폐가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좀 활성화되던 게 상평통보라고 있었어요. 상평통보가 이제 유통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화폐는 실제 그 동전의 가치하고 그 동전이 가지고 있는 금속의 가치가 1대1로 매칭이 되는, 그러니까 실물 가치하고 화폐 가치가 똑같은 상황에서 모여있거든요. 그래서
당백전은 그래서 당백 이래서 상평통보 100배의 가치를 지니는 화폐라고 새로 발행을 했어요. 당백전.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당백전이 가지는 그 동전의 금속의 가치는 실제로 4배에서 5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상평통보하고 비교해서 금속의 가치는 5배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명목 가치는 100배니까 사람들이 그 당백전 막 발행을 하면은 싫어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치가 없는 통화를 발행을 하니까 물가는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백성들 삶은 더 어려워지고 인플레가 일어난 거죠. 인플레가. 그래서 이제 최익현 씨가 상소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이제 민비하고 민씨들 또 세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73년부터 이제 민비하고 민씨들 저기 이제 대원군한테 저희들이 잘못하면은 정권을 또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소위 개화 정책을 이제 밀면서 1876년에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일본하고 그 우리 불평등 조약을 맺죠. 그게 뭐죠? 강화도 조약. 일본이 76년 거기 그 강화도 앞에 운양호라고 하는 운요호를 띄워놓고 막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나라 연안을 돌면서 막 청량을 하고 막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하니까 이제 얘들이 막 포를 강화도에 막 쏘고 이러면서 무력으로 우리한테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불평등 조약, 대외 조약, 강화도 조약이란 걸 맺고 이제 일본하고 가는데 그 맺게 된 과정도 보면은 우리가 뭐 원해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게 민비 입장에서는 그때 여차 내가 잘못하면은 대원군한테 또 권력을 뺏길 수 있다. 그래서 방어 차원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의 조류에 맞게 가기 위해서 그 일본하고 그 조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대원군한테 권력을 뺏기지 않겠다. 이 권력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국의 침탈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민비가 표방했던 이제 정책이 대원군은 계속 위정척삭파하고 같이 한 쇄국 정책이었으니까 대원군하고 우린 달리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개화를 추진을 하게 된 거죠. 개화를. 그래서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거는 일본이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1853년에 그 동경만 앞에 나타났던 흑선의 위협에 의해 가지고 미국하고 처음으로 그 불평등 조약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건 그때로부터 약 20년이 이제 지나서 맺게 되는데 그것을 맺은 당사자가 이제 미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돌아가고 미국 공사가 일본한테 이제 또 이렇게 뭐라나 조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도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조선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당했던 거하고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 당시에 이제 1858년에 미국하고 처음으로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나라하고 요구하는 게 이 처음에 우리가 몰랐을 때 이런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걸 개정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개정을 하자고 요구를 하면서 한쪽으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똑같은 짓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맺게 돼 가지고 이제 그런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제 수탈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본에서 경공업 제품이 막 들어오고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 쌀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백성들 삶은 이제 훨씬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식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식에 의해서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역사 연대 순서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갈게요. 1882년에 이제 뭐가 일어나죠? 그 구식 군대 사람들이 불만에 의해 가지고 일으키는 게 이제 이죠. 이모군란.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받아들여-가지고 신식 군대를 만들었는데 신식 군대는 월급도 잘 주고 대우는 잘 해주는데 원래대로 있는 구식 군대한테는 월급도 제대로 안 되고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니까 이제 불만이 막 쌓인 거죠. 그래서 1882년에 그래 구식 군대 군인들이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시대 자체가 이제 민씨들이 다 해먹는 거였으니까 그 군인들이 들고 일어날 때 명분은 뭐였냐면은 민씨 정권을 민비를 처단하자.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일본을 몰아내자. 이래가지고 요 명동 일대 여기서 이제 구식 군대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대원군을 옹립을 하는 거죠. 난리가 일어나서 성공을 하죠. 일본 군대들
이쪽 명동, 그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많이 거주했던 데가 전 남산 밑에 그 명동 일대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쪽 종로 쪽하고 이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고 이래갖고 성공을 하죠. 그래가지고 일본 군인들은 도망가고, 민비도 그때 이제 죽을 뻔 했는데, 거기 있는 그 내부에서 민비를 옆에서 보위하고 있던 사람이 얻고 충주까지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고, 그때 민비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대원군은 그때 민비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민비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그때 민비가 구사일생으로 하여튼 그 업히고 야반 도주를 해갖고 충주까지 피신했다가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드라마나 이럴 때 보면 극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대원군은 사흘이 지나도 민비의 소재가 안 나오니까 이게 죽었구나 이래갖고 사실 이 한양에서 장례까지 다 치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민비가 이제 살아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서 민비가 이제 민씨들하고 다시 해가지고 청나라에 이제 구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가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대원군이 청나라에 이제 볼모로 잡혀가죠. 잡혀가면서 청나라가 민비 쪽을 들어줘 가지고 이모군란이 이제 짧은 시간에 이제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이제 민비가 이제 복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비하고 대원군하고 이쪽의 그 사이는 훨씬 더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민비는 이제 계속해서 개화를 추구를 합니다. 개화를 추구를 하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민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비가 제일 믿었던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나이가 그때 당시 한 20살밖에 안 돼. 민씨 중에서 제일 똑똑했던 민영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민씨들이 이제 곳곳에 포진을 하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더 개화를 추구하는 이제 김홍지, 뭐 김기수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해가지고 개화를 이제 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분류할 때 이제 대원군하고 처음에 연결했던 데는 위정척사파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화를 추구하는 민씨 그 수구 세력과 연계해서 이제 청과 연계해가지고 개화를 추구하는 쪽을 온건사대파라고 제가 그랬죠. 김홍지, 뭐 김기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청나라에도 우리가 뭘 배우자 하고 영선사라고 보내고, 일본에 배우자 하고 수신사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제가 이제 온건개화파라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그 민씨 세력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세력이 생겼냐면은 이제 일본의 명치유신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청나라 같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일본이 했던 것처럼 명치유신처럼 나라를 극적으로 바꾸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그랬죠. 김옥균을 중심으로 해갖고 김옥균, 뭐 박영효, 뭐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급진개화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이모군란으로 그 후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뭐려고 했냐면, 그때 우리 군인들도 죽고 우리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걸 배상을 해라. 그러면서 다시 또 군인들 데리고 들어온 상태. 그래서 이제 청과 일이 우리나라에서 대치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옥균과 그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이제 일본의 그 후원을 받는 거죠. 일본의 후원을 받으면서 급진 개화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일본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 서포트 해주는 그 핵심적인 사람이 뭐냐면, 일본이 그 명치유신을 하고 나서 그 나라를 그 서구화하는 데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지금 보면은 그 만엔짜리에 보면은 그 나와 있는 사람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후쿠자와 유키치라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찌감치 그 사람이 이제 미국 그 가서, 그리고 외국도 가서 서구 문물을 해갖고 일본에서 서양 사정이라는 책을 그 사람이 써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본 서구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네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걸 이끌어준 가장 국가적인 존경하는 사람으로 해갖고 화폐까지도 그걸 하셨는데, 그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김옥군과 우리 그 일파들을 그 일본에 있을 때 지원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도 우리나라를 본떠서 근대화를 해라. 이래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주고, 당신네들이 그런 개혁을 하면은 내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고무된 이제 김옥균하고 그 일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급진적인 이제 개화를 추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민비는 좀 그 거리를 두고 있었고, 고종은 그 김옥균과 그 일파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어. 왜 그러냐면은
그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청나라가 너무 그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고종 입장에서는 우리가 청나라로부터 좀 거리를 두면서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김옥균과 그 일파들이 하는 쪽에 이제 동조를 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884년 요쪽 종로 쪽에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소위 그 우정국, 우리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은 그 처음으로 그 서구 우편 제도를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우정국 그 개설하는 날짜로 잡아서 소위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자라고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이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그것도 이제 전후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이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김옥균 씨가 그걸 했던 거는 일본 공사가 당신네들이 그런 거사를 일으키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지원해주겠다 라는 이제 그거를 믿고 빠른 시간 내에 왕과 그것을 우리가 확보하면은 이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갖고 그 우정국 그 오프닝 세리머니 할 때 이제 거사를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하는데 그게 며칠간 지속됐죠. 3일 지속되고 3일 만에 이제 3일 만에 그게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실패가 돌아가는 이유가 이제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래도 힘이 있었던 청나라에서 소위 원세계라고 하는 사람, 위안스카이 이름 들어보셨죠? 위안스카이 중국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중국의 그 양무 운동할 때 그 향신 세력의 주축이 정국본, 뭐 이용장 이런 사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용장의 그 신복이었어요. 이용장의 신박이었는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군인들 한 3,000명을 이끌고 갑신정변 이후에 이 한양에 들어옵니다. 들어가지고 그 세력들을 진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주축 세력들은 이제 저 제물포로 도망을 가고 일본 쪽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갑신정변은 사흘 만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상당히 어두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189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심하게 수탈을 당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위안스카이라는 사람, 원세계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때 강제적으로 맺게 했던 게 뭐냐면은 조총수륙장정이라 해가지고 조총수륙장정. 그때는 장정이라고 했던 거는 조약도 아니고 장정이라고 했던 거는 청나라는 우리나라를 자기네들의 그 속국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하가 있는 나라 사이에 무슨 조약이냐. 그래가지고 한 단계 낮은 수준의 그 계약 이래가지고 장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맺게 되는데, 그 위에는 뭐냐고 하면은 딱 명시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다, 속국.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고, 이때까지는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거기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대거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동시에 일본 상인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화교가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무래도 먼저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양의 어떤 상권이 이런 것들이 거의 청나라 사람들하고 일본 상인들한테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일본하고 불평등 조약 맺었죠. 또 청나라하고 수륙장정 그걸 맺었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 불평등 조약이니까 불평등 조약에 들어가는 세 가지 공통적인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치해법권, 그 다음에 관세를 우리가 매기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임의적으로 매길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자기네들이 만드는 상품이 마구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쌀 가져가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백성들은 삶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내부 상황은 소위 그 민씨들의 그 족벌 정치는 더욱더 강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1884년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를 우리 조선이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백성들이 너무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그 시절에 우리나라에 새로 생겨난 어떤 사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동학이라고 해요. 동학이라고 한 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천주교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통칭해서 서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상이라 해갖고 동학이라고 한 거죠. 동학은 이제 소위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이 뭡니까? 유교, 불교, 선, 도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갖고 기독교에서 이제 주장하는 게 만인평등 이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게 있다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동학에서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 사상하고 비슷한 그런 사상인데 평등 사상하고 이러면서 우리 고유의 사상 이래가지고 동학이 아무래도 그 중국의 역사에서도 보고 이러면은 백성들 삶이 어려워지면은 이제 서로의 새로운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잘 퍼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은 우리 백령교도의 난이나 뭐 홍건적의 난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이럴 때 그런 것들이 확 퍼지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학이 전국적으로 확 퍼지게 됩니다. 퍼지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종교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백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특히 하층 백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1894년에 그 동학이 이제 난의 형식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동학 운동, 동학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뭐 동학 난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 보기 힘든 그 일반 기층 백성들이 그 삶이 어렵고 너무 그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난 그런 전국적인 규모의 난으로서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동학의 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동학 교도들이 주장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처음에 동학을 창시했던 그 자기 교주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그래서 우리 동학을 제대로 된 정식적인 어떤 사상으로 인정을 해달라 해갖고 자기네들 그 동학을 창시했던 교조를 갖다가 소위 복권시키는 것. 그걸 첫 번째로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아전이나 이런 향리들 있잖아요. 일선에서 하는 관리들의 수탈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해라 라고 해놨고요. 그래서 동학의 난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이제 정읍의 그 조병갑이라고 하는 그 군수가 너무 그 세금도 많이 받아들이고 백성들을 못 살게 하니까 이제 그 전주 쪽에서 이제 최초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학에 대해서는 약간 뭐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는 기층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그 자기네들 교주에 대한 신원 운동도 있었지만은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어떤 평등 사상을 가지고 일어났다라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상당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전주까지 함락을 하고 상당한 세력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걸 그 빌미로 해서 청나라가 우리나라 그때 이제 민비 정권이 그러니까 참 그 위정자들이 정말 정말 찌질했던 게 그 자기 나라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일어난 그런 운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청나라한테 SOS를 칩니다. 와서 군대들이 와서 이것 좀 진정을 시켜달라. 그래서 이제 청나라에서 대규모로 이제 군대가 오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은 이제 청나라하고 그 전에 계약을 어떻게 맺어놨냐 하면은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오면은 우리도 자연적으로 들어간다. 그 이제 청나라에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맺어놨던 거죠.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대규모 들어오는 때를 빌미로 일본 군대도 대규모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청일 전쟁이 청나라나 일본이나 저거 나라에서 붙었으면 되는데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학 운동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어나 가지고 상당한 기세로 올라오다가 보니까 자기네들 때문에 청나라하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부터 먼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진 해산을 합니다. 우리 때문에 외국 세력이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 자진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뭘 만들었냐 하면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요. 집강소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규율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치를 하는 거죠. 자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평등한 어떤 그런 사상에서 지역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보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세계 최초로 그 사회주의 정권이 그 파리에서 있었다 그랬죠. 1870년에 파리 코뮌이죠. 파리 코뮌. 그거는 이제 그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침입해 가지고 프랑스가 지니까 파리에서 시민 방위대를 일반 민중들이 형성해 갖고 대항을 하면서 자기네들 자치 정부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파리 코뮌. 저는 그거에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동학 운동 때 외세가 들어오니까 자치적으로 후퇴를 해 가지고 집강수라는 걸 가 가지고 동학을 중심으로 한 우리 평민들이 자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파리 코뮌과 비슷한 어떤 그런 운동을 동학이 했었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청나라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는 그런 빌미를 없애려고 이제 자율적으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청나라하고 일본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일본은 요런 걸 갖다 기회로 노렸기 때문에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경복궁을 지금 여기 있는 경복궁에 이제 군대들을 데리고 들어왔고 강제로 뭐 고종 민비를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장악을 하고 이제 청일 전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청일 전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때 명분으로 내세웠던 거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정근대적인 국가니까 우리하고 본받아서 개혁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개혁을 또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김홍집을 내세워가지고 민비하고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에서 대원군을 다시 끌어들여가지고 그때부터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갑오개혁, 갑오경장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1895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한 2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런 근대적인 개혁을 이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청일전쟁의 빌미를 만들면서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개혁을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갑오개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대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그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신분제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반 뭐 이런 등등 하는 신분제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여러 차례 나눠서 하게 되는데 통틀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단발령도 내리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태양력이라는 것도 쓰고 그 다음에 성리학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틀이었던 과거제도 폐지하고 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갑오개혁을 제가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나누었으면 하는 게 이제 이때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신분제가 없어지거든요. 신분제. 근데 이제 우리 현대의 우리나라 한국을 한번 보십시다. 이 박물관 이름도 보니까 컨템퍼러리 박물관이더라고요. 그죠? 컨템퍼러리면 이제 현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현대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우리 현대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만큼 평등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참 드물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미국 정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은 뭐 영국이나 뭐 일본만 해도 그렇고 가보면은 아직까지도 상층부 귀족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특히 뭐 영국 같은 데는 뭐 귀족하고 일본 평민이라는 것도 아직까지 이 현대 사회에서도 있고 약간의 계층의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지금 없죠, 이죠? 거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건 있지만 어떤 신분에 가지고 뭐 귀족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있죠. 나는 양반 출신이야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평등한 사회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저는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거였는데 이제 그때 시초가 이제 이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시작가 됐다라는 건데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여기 여러분들 이 성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성들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김씨, 그 다음에 박씨, 이씨 이죠, 그렇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세 성씨만 해도 아마 한 40에서 45% 정도 차지할 거예요, 그죠? 차지하는데 그 성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핏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은 게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조선의 그 신분제 이야기했잖아요. 조선의 신분제. 조선의 신분제를 보면은 100%로 치면은 양반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지한댔죠? 한 10%.
그죠? 양반이 한 10%, 그 다음에 중인이, 소위 전문가 계층인 중인이 한 10%,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는 이제 중간 그 양민 계층이 한 30에서 40%, 뭐 어떤 때는 많을 때는 한 50%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노비가 40에서 한 50%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조선이라는 사회가 재정이 취약하고 굉장히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떤 사회든 건강한 사회는 중간 계층이 두텁게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서 재정이 탄탄하게 돌아갈 때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 조선 사회는 그 중간 계층이 굉장히 얇은 사회라고 그랬죠. 그죠? 노비들이 많고, 그 소수의 양반들이 다수의 노비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는 그런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위 일천적천이라는 제도를 시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서 한 명이 노비면은 자식도 당연히 노비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한쪽이 양민이면은 자식은 오히려 양민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일천적천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노비를 계속 늘리고 유지를 해야 그 양반들의 자신의 그 재산인 부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소위 성이라고 하는 패밀리 네임을 가지게 된 게 언제 정도부터 가졌을 것 같습니까? 저 홍시인데, 우리 조상들이, 뭐, 물론 이제 우리 조상들이 진짜 골수 양반이었으면은 원래부터 가졌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양반인지 아닌지 따지지 말자라는 생각을 좀 드린 게, 우리 중에 80% 이상은 양반이 아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렇잖아요. 그때 구성이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조선 후기에 오면은, 이제 17세기, 18세기 오면은 양반이 몇 %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7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70%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조선의 재정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소위 공명첩하고 납속책이라는 걸 썼다 그랬죠. 공명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위 돈 주고 그 관직을 파는 거예요. 돈 주고. 그러니까 관직을 구체적으로 팔 수도 있고, 관직은 안 주면서 일종의 신분을 파는 거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납속책은 이제 국가에 돈을 내거나 어떤 공을 세우면은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걸 너무 남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와가지고는 이제 노비들은 면천이 되고, 또 면천이 된 상태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 내가지고 양반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양반이 이제 70%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성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고려 역사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려 때 이제 소위 그 공신들하고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뭘 했다 했죠? 사성이라는 걸 했다 그랬죠. 사성. 사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줄사자의 성이니까 소위 소수 귀족들한테 성을 내린 겁니다. 성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최초로 통일했던 데가 신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고구려나 백제 이럴 때도 보면 몇 개 성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들을 가진 귀족들의 연합체 비슷하게 고구려 백제가 되고 이렇게 갔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성이 소수 몇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라가 통일이 되면서 이제 신라 중심으로 이제 귀족들이 재편이 되면서 신라에서 생긴 성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김해 김씨, 뭐 밀양 박씨, 뭐 경주 김씨, 이런 것들 중심이 되면서 고구려 백제의 또 성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성들이 고려에 이제 오면서 왕들이 그런 성들을 해가지고 준 게 이제 성들의 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성을 가지고 계속 어떤 행세를 해온 사람들은 소위 아까 말했던 전체 계층의 소위 그 양반이면서 관직을 가진 한 10% 정도만이 성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천민이 됐던 중인이 됐던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제 양반이 되면서 자기네들 이제 또 그런 가문에 대한 그런 걸 세워야 되니까 이제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이제 족보를 갖다가 이제 소위 만들고 이렇게 가짜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성행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성을 이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어떤 성을 좋아했겠어요? 당연히 왕족성을 선호했겠죠. 그래서 애매하면은 나 김해 김씨 해주십시오, 뭐 밀양박씨 해주십시오, 전주 이씨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성들을 많이 택해가지고 족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호적에 오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제 1909년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민적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민적.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럴 때
등록을 하면서 이제 성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성이라는 것도 만들어진 것도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뭐 저도 집에 가면 아버님이 늘 그 족보 가지고 족보 공부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대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 역사를 제대로 보면은 과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생긴 게 불과 100년도 안 된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성도 만들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뭐 양반 출신이다 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제대로 따지기가 사실 쉽지 않다. 뭐 그렇게 예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된 게 이때 이제 그 갑오 개혁 때 이제 처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처음으로 이제 노비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노비가 없어지고 이제 신분이 이제 차별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제 그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을 청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야기 저번 시간에 강조를 드렸죠. 그 청나라가 서구 열강의 침입을 받으면서 걔들하고 처음으로 벌였던 전쟁이 아편 전쟁이라고 했죠.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아편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 가지고 각성을 해 가지고 중국이 벌였던 운동이 뭐라 그랬죠? 양무 운동. 그죠? 양무 운동. 양무 운동하고 이제 일본은 1868년에 명치유신을 일으키고 그래 가지고 청나라도 나름대로 근대화 한다고 한 30년 동안 했고 그래서 그 양무 운동의 결과 청나라 그 다음에 명치유신을 통해서 개혁한 일본 이게 이제 한바탕 우리나라에서 붙었던 전쟁이 청일전쟁이라고 그랬죠. 청일전쟁.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볼 때는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 침입을 당하고 있지만 큰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청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결과를 봤더니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청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말했던 이제 청나라는 양무 운동을 일본과 같이 그 골수까지 바꿔놓았던 그런 체질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냥 겉만 바꿔놓았던 그런 겉모습만 바꿔놓았던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양무 운동을 통한 청나라가 일본한테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어떤 그게 이제 청나라 청일 전쟁으로 이제 결과가 이제 나고 그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청나라 일본의 역사가 이제 또 새로운 분기점을 맞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맺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 이제 맺으면서 그 일본이 이제 그때 소위 지금 그 중국의 요동반도 그 다음에 대만 지금 타이베이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한량을 받고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얼마를 받냐면은 2억량 그때 당시에 2억량이면은 그때 당시 중국의 3년 재정 일본의 4년 재정 수입에 해당하는 엄청난 거액을 받게 됩니다. 시모노세키에서.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으면서 이제 일본이 전쟁의 맛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국력을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이기면니까 이 엄청난 땅도 생기고 이 엄청난 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 배상금을 가지고 이제 산업화의 길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명치유신을 하고 일본이 이제 1차적인 산업화를 했지만 그때는 뭐였냐면은 그때 일본의 최고 수출품이 뭐였냐면은 생사.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그때는 이제 산업의 주역이 일본에서는 여자들이었는데 농촌에서 도시에 모여든 여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생사를 가지고 전 세계 수출을 하면서 이제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갑자기 중국으로부터 자기네들 재정의 4년에 해당하는 거액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제2차 산업화에 이제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중화학공업 그러니까 군사산업, 뭐 이런 뭐 무기산업 그리고 그때 일본에 있어서 그 규슈의 최고의 어떤 제철소 야하타 제철소라는 걸 또 만듭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본따서 이제 포항제철로 이제 가게 되는데 야하타 제철소라는 걸 이제 그 중국으로부터 받아낸 배상금을 이용해 갖고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이제 레벨업이 되는 거죠. 청일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으면 일본이 좋았을 텐데 이제 일본이 갑자기 그 다른 나라 열강 입장에서는 볼 때 기대도 예상치 못하게 청이라는 나라한테 이기고 그렇게 그 요동반도 뭐 대만 조선까지 이렇게 다 장악을 하는 거 보고 이제 서구 열강이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얘 더 이상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북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던 러시아 그 다음에 뒤늦게 이제 또 그 식민지에 나선 독일
그다음 프랑스 3국이 일본을 이제 견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 돌아가지고 이 요동반도는 너가 다 먹을 수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세 개 나라가 군함들 이런 것들을 해갖고 일본하고 전쟁을 할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일본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일본이 청나라는 이겼지만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하고 연합국하고 싸울 만큼 힘은 안 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요동반도를 다시 중국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 그러죠? 삼국 간섭이라고 그럽니다. 삼국 간섭. 삼국 간섭. 그래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독일, 프랑스의 어떤 그 간섭에 의해서 일본이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긴 청일전쟁의 결과물을 상당히 반납을 하게 되는 그 소위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대만만 자기네들의 식민지로 이제 잡고 그 요동반도, 여순하고 그쪽에 있는 요동반도는 다시 이제 중국에게 돌려주고 러시아가 거기를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주는 대신에 이제 3천만 양을 더 받습니다. 3천만 양.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을 끝내고 배상금으로 받았던 돈이 총 2억 3천만 양. 그러니까 일본 재정 수입에 한 4년에서 5년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이제 실리는 차렸는데 이제 국민들은 청일 전쟁을 이기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이랬는데 삼국 간섭을 보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다 얻었는데 새롭게 등장한 강대국이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줬다 이래가지고 국민들 감정이 확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들 한 거는 우리 어떤 복수를 위해서 자기를 막 다지는 걸 사자성어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와신상담.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전체가 와신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힘이 약해가지고 러시아, 독일, 프랑스한테 양보를 해가지고 물러나지만은 우리가 더 매진을 해가지고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삼국 간섭 이후에 이제 국론이 다시 모아져가지고 산업화의 길로 또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군국주의의 길로 확 나서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막 여론을 모아가지고.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제 그 간섭을 더 심하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이 이제 그 고종하고 민비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고종하고 민비가 이제 그걸 본 거죠.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엄청나게 우리를 압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들어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그 요동반도를 다시 돌려주고 물러나네. 그러니까 어떻게 느낀 거예요? 아,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강하구나. 우리가 이제 가면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고종하고 민비가 일본을 피하면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러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좋게 평가하면 그때 시대 상황에 맞게 기민하게 대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긴 안목에서 저 세계 돌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일관적인 우리 주동 입장에서 외교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민비를 중심으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이제 대사관이 지금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 정동에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 대사관. 그때 지금은 건물은 다르지만 여기 정동 쪽에 있었거든요. 그 이제 러시아 쪽으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보니까 우리가 피 흘려 싸워가지고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조선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잡았는데 민비가 또 고종을 부추겨가지고 이제 러시아 쪽에 붙으려고 하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1895년에 자고 있는 민비를 소위 한 50명 정도 되는 소위 론인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뭐 일본에서는 보면은 이제 실직 무사들 약간 뭐 깡패 비슷한 집단들이 뭐 이쪽에 들어와 있던 지식인들하고 합해가지고 들어가서 민비를 시해하는 거 아니겠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에 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민비가 이제 민비인 걸 숨기기 위해서 궁녀처럼 옷을 바꿔 입고 피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닥치는 대로 하여튼 궁인들을 죽였다고 하죠. 죽이고 민비를 찾아내서 죽이고 시체까지 태웠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얼미사변이라고 하잖아요. 얼미사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 너무 나라 돌아가지고 그 궁에 난입해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왕비를
일종의 그 깡패 같은 집단이 죽였다라는 사실은 이런 사건은 전 세계 어느 역사를 찾아봐도 사실은 그 유례가 없는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당하게 되면서 이제 일본이 그만큼 이제 민비가 우리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고 민비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벌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작전명이 여우사냥이었답니다. 여우사냥. 그 작전명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왕비가 그 소위 너무 나라 그 깡패 같은 놈들한테 죽은 사건으로서 참 분통 터질 일이기도 하지만은 나라적으로는 좀 더 민비가 일찍 좀 사라졌었으면 얼마나 우리나라에는 더 좋았을까. 좀 더 그런 봉변이 아니고 좀 더 우아한 상태로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에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참 비극적인 상황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막 의병이 처음으로 이제 막 일어나게 되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평민들은 그 민시 일족의 어떤 독재에 엄청 반대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래도 일국의 왕비가 그 너무나라 그 소위 그 무례배들에 의해서 죽었다라는데 우리나라 또 그 정신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처음으로 의병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의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의병이 막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까지 죽고 그 더 위협을 느낀 이제 그 고종이 이제 정말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되죠. 일국의 어떤 왕으로서 주권의 어떤 실체나 마찬가지 그 고종이 너무나라 공사관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 부인 이제 민씨가 죽고 너무 공포 상황에서 일본의 어떤 전횡은 더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로 이제 피신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아관 파천이라고 그러죠. 아자가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으니까 아관 러시아 공사로 파천 비해서 이동을 한다. 이래서 이제 아관 파천. 지금도 저기 덕수궁 뒤에 보면 러시아 그 대사관 건물이 있죠, 그죠? 그 자리에 그때 러시아 공사관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이 궁을 그때만 해도 덕수궁 쪽에 있었는데 이제 비해서 그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거를 역사에서는 아관 파천이라고 하게 됩니다. 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공사관이나 대사관은 그 각국 간의 그 조약에 의해서 그 공간만은 그 나라의 주권이 배제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왕이 고종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주권이 적용되는 공간에 있는데 너무 나라 공사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주권이 통용되는 공간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 나라의 어떤 지도해야 될 왕이 제발로 너무나라 공사를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열강들의 어떤 그 침탈이 본격화됩니다. 왜 본격화되냐면 제가 그때 그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들어가는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공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치외법권, 그 다음에 관세 결정권,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A라는 나라하고 맺은 조약이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좋은 조건이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 A 나라에 적용해 주는 조건을 다른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준다라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이 러시아에 들어갔으니까 러시아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상당한 걸 요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많은 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압록강변의 산림체벌권, 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부산에 있는 영도에다가 무슨 석탄 저장고를 하겠다 그런 것도 요구를 하고 뭐 주로 그 러시아는 산림처분권을 많이 요구했어요. 울릉도의 산림처분권, 뭐 두만강의 산림처분권 이런 것들을 요구하니까 그 최혜국 조항에 의해서 다른 나라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조약을 맺은 다른 나라들 미국, 뭐 영국, 뭐 독일, 프랑스 이런 데에서도 우리한테도 그런 그 특혜를 줘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곳곳에 강산 채굴권, 또 철도 부설권, 뭐 산림 채벌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관 파천을 통해서 이제 소위 열강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권 침탈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울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서 시초가 시작이 되는 게 독립협회라는 게 이제 시작이 돼요. 독립협회. 1896년에 아간파천으로 이제 그 이동해 가면서 이제 고종이 그때 당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러니까 갑신정변의 젊은 나이에 참여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의사 자격증을 따고 의사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신 분, 서재필. 예. 서재필 씨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독립협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독립협회. 그러니까 독립협회는 그때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아간파천에 이제 고종이 피신해 있으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 고종을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료들을 그때 당시에는 그 지금 그 러시아 공사관이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동네가 정동이거든요. 정동. 이거 정동. 그 덕숭비를 정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러 나라 공사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종을 보유했던 그 관료들을 소위 그 정동 관료라고 그래요. 정동 관료. 그래서 그 관료들한테 지시해가지고 독립협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때 그 정동 관료로서 그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가장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우리나라를 팔아먹는데 최고 역할을 했던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이게 역사에 좀 아이러니한데, 제가 이제 이완용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완용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 고종의 지원을 받은 그 관료들이 같이 해가지고 이제 서재필 씨하고 이래가지고 만든 게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 그래서 이제 그때 독립협회를 만드는데 또 거기에서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랬던 게,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간 청일전쟁으로 끝나긴 했는데 완전히 그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청나라하고 이걸 끊을 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했던 게 소위 지금 우리 서대문 쪽에 가면 세워져 있는 게 독립문이죠. 독립문 만들고 그 옆에, 그러니까 원래 그 독립문 자리에 있던 게 뭐냐 하면은 영恩문이라고 있었어요. 영恩문. 영恩문은 뭐냐 하면은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소위 사절단이 오면은 그 사절단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그 문을 영恩문이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상징적으로 그 영恩문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에서 사절단이 오면은 묻고 기거하는 것이 그 옆에 모화관이라고 있었는데, 모화관. 그러니까 모자는 사모할 모자에 중화화자. 그러니까 중화를 사모한다라고 이름이 모화관이었는데, 그걸 이제 독립협회 건물로 만들면서 이제 처음으로 그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이라는 걸 이제 천명을 하면서 독립협회 처음 만들고, 그래서 거기 지금 뭐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독립문이라는 그 글자도 그 이완용이 썼답니다. 이완용이 직접 썼대요. 썼고. 그래서 이완용 이야기를 제가 좀 하면은 요거 하고 조금 쉬다가 이제 그 후반부를 하겠는데,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머리도 잘 들어가고 굉장히 그 뛰어났던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씨 그 정권 하에서 젊은 나이에 발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민영이 이제 민씨 정권의 최고 핵심이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너무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발탁이 된 거예요. 발탁이. 그리고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의 소위 그 왕실 그 권력의 주류층은 우리 그 당쟁할 때 이야기했지만 계속 살아남은 게 노론이었잖아요. 노론 쪽이 다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론 쪽에서 상당히 뛰어났던 관료가 사실 이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소위 고종의 어떤 측근에서 그걸 하는 정동 관료의 대표주자로서 이완용이 독립협회도 만들고 거기에 주동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독립협회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만민공동회 이래가지고 여기에 뭐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도 하고 의제를 내고 소위 여러 가지 우리가 근대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동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이완용도 했고, 그다음에 서재필 씨, 뭐 이상재, 윤치호, 뭐 나중에는 이승만 씨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막 의견이 직결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도 소위 공화국 체제로 한번 가보자. 공화국 체제로.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서구에서 보고 이랬으니까 왕으로 된 이 황제 체제가 아니라 우리도 공화국 체제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논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고종의 귀에 들어갔을 때 고종이 좋아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어떤 상황까지 발전이 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윤치호를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옹립을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들어가는 걸 익명서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대노한 고종이 이 독립협회 해산시켜라. 이러면서 이제 독립협회가 이제 해산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고종의 약간 측근이었던 이완용이 좌천이 됩니다. 네가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런 거 하라 그랬는데 왜 엉뚱하게 이 황제를 내리고 공화국을 가려고 하느냐. 그래갖고 그때 이완용이 좌천이 돼가지고 지방으로 부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이 왕 옆에서 상당히 발탁이 돼가지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좌천이 됐어요. 좌천이 돼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고종이 이제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아관파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1897년에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대한제국을 이제 수립하잖아요. 이제 황제를 칭하면서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다시 이제 이완용이 복권이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극적으로 뭐로 변신합니까? 이제 친일 쪽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머리 좋고 일 잘하니까 누구한테 뛰었냐 하면은 그때 일본의 실세가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아닙니까? 이토 히로부미한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눈에 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승승장구 해가지고 이제 친일 정권의 실세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결국은 뭐 1905년에 을사조약 맺을 때도 이제 자기가 주축으로 참여하게 되고 나중엔 1910년에 한일 합방조약 때도 이제 총리 대신으로서 그거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완용의 일생을 보면서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제 그때 그 시절에 있어서는 상당히 머리 좋고 유능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위정자 그룹에 발탁이 돼서 들어갔던 사람이죠. 근데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은 어떤 때는 민씨가 잡았다가 어떤 때는 또 고종이 대원군이 잡았다가 어떤 때는 친일이었다가 어떤 때는 친노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그 관료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보통 테크노크라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관료는 어떤 영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시절에 자기한테 주어지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인 그래서 우리가 테크노크라시라는 이야기까지도 하는데, 저는 그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났던 테크노크라시였다. 어떻게 보면은 친노 정권일 때는 친노 쪽에 붙어서, 그 다음에 친일 정권일 때는 친일 쪽에 붙어서,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게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라고 자기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넘기는 그 당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제가 뭐 이완용을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그 시절을 살아내야 되는 어떤 상황이나 그 맥락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하나의 테크노크라시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유독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출세나 영달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긴 안목에서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나 이런 거 생각보다는 자기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방에 총리 대신으로 하면서 엄청난 하사금도 받고, 엄청난 송병준하고 두 사람이 엄청난 하사금도 받고, 송병준하고 두 사람만이 일본의 후작 귀족 자기까지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두고 잘 살죠. 잘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그 시절을 살았더라면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뭐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이 있고, 뭐 만약에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관료로서 어떤 그런 위치를
만약에 내한테 주어진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시절을 내가 용감하게 잘 살아냈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뭐 사실은 답을 정확하게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그 역사적인 상황이나 맥락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시대가 강요하는 시기에 사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한 시절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절을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떤 고맙고 어떤 그런 시절을 살아낸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어떤 감사들은 들지만은 하여튼 그 시절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원턴 원치 않던 어떤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상황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절대 유한용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삶을 내가 보면서 시절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도록 좀 몰아간 어떤 그런 측면이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사람 인물이 제 이 역사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홍종우라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홍종우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프랑스 유학을 가가지고 프랑스에서 그 우리나라 심청전 뭐 이런 고전을 갖다가 불어로까지 번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서양 문물을 공부하고 자기가 뜻한 바가 있어서 자기 혼자 힘으로 프랑스에 유학을 가가지고 프랑스 그 도서관에 사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고전을 번역하는 이런 일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게 이제 전면에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때 그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때 실패해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한 사람이 이제 김옥균 아니었습니까? 그죠? 김옥균. 그래서 이제 그때에도 김옥균이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한 사람이 되라고 이 조선 정부에서는 그 김옥균에 대해서 일종의 그 추포령이 내려져 있었거든요. 잡아 데려와서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홍종우라는 사람이 일본으로 와가지고 이제 김옥균한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도 마치 급진 계아파인 것처럼 김옥균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아주 친한 사이가 돼요. 막역한 친구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김옥균하고 같이 이제 상해로까지 가가지고 상해에서 김옥균을 암살을 하죠. 암살을 합니다. 홍종우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조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고종한테 찾아가죠. 그래서 고종이 너 참 잘했다라고 엄청 칭찬을 받죠. 고종이라는 사람도 참 이중적인 사람인 게 그 갑신정변을 할 때는 김옥균을 굉장히 두둔하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 김옥균을 못 잡아 죽여가지고 그 난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종우라는 사람이 이제 고종을 찾아가고 고종한테 엄청 인정을 받는 거죠. 자기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김옥균을 암살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홍종우라는 사람이 이제 고종의 신임을 두텁게 받으면서 이제 아관파천에서 돌아오면서 홍종우가 어떻게 건의를 했냐면은 왕께서 우리도 이제 제국을 수립합시다. 그래가지고 홍종우의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대한제국을 1897년에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역사에서는 그런 인물들의 개인은 안 나오는데 그 시절을 살았던 그 홍종우라는 사람의 삶도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 시절에 혼자 일본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또 공부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김옥균 암살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왕의 측근이 돼가지고 또 대한제국을 수립하는 어떤 그것까지 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대한제국가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일본한테 뺏기고 하는 과정에서 또 비참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역사의 과정에 이제 이완용이라는 그런 인물도 있었고 홍종우라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연인으로서 어떤 그 시대가 주는 상황과 맥락 속에서 어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인들이 많이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쉬다가